그동안 규종 때문에 단 한 발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그 선수, NCAA가 인정한 180cm 장신 세터, 재미교포 오드리 바이. 드디어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판도가 뒤집힌 수준이죠. 코보가 외국 국적 동포에게 신인 드래프트를 정면 개방하면서 가장 먼저 이름이 올라간 단 한 명, 바로 오드리 바이. 그녀가 드래프트에 들어오는 순간 V리그 세터 경쟁은 완전히 재편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슈퍼스타 레베카, 한국 대표팀을 꿈꾸던 그녀에게도 상황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귀화 여부에 따라 레베카까지 국내 선수로 뛸 수 있게 되는 말 그대로 역대급 리그 대격변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드리 박의 한국행이 왜 기정사실로 불리고 있는지, 또 레베카의 귀화 가능성이 왜 다시 불붙고 있는지, 리그 판도를 통째로 흔드는 이 초대형 변화의 모든 흐름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가 격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팬들이 왜 해외 한국계 선수들은 V리그에서 못 뛰는 거냐고 불만을 품었고, 이미 실력과 잠재력을 갖춘 동포 선수들이 한국 무대를 바라보며 문 앞에서 좌절해야만 했던 상황.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이 모든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배구연맹이 드디어 외국 국적 동포 선수들에게 신인 드래프트 참가기를 열어준 것인데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명, 배구 팬들에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실력으로 인증된 이름, 오드리 박, 한국 이름 박혜린이 있기 때문입니다. UCLA 주전 세터, 180cm의 장신 피지컬, 안정적인 토스, 블로킹 적합성, 리시브 능력까지 갖춘 미국 출신 재미교포 2세. 한국계 선수 중 가장 완성도 높은 세터라고 불렸고 한국행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했지만 단지 한국 국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드래프트 참가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PV 브리그에 진출했고 한국 팬들은 이렇게 뛰어난 선수 한 명을 제도 때문에 놓친다는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정반대로 뒤집혔는데요. 코보가 이번 이사회에서 엄청난 결정을 발표했죠. 앞으로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였거나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부모의 외국 국적 자녀라면 전부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 참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내 선수와 100% 동일 대우를 받게 되죠. 단, 입단 후 6년 안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한국에서 뛰면서 천천히 귀화하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면 오드리 박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그동안 이중국적 추진 특별 귀화 가능성까지 모두 타진해봤지만 규정벽에 막혀 한국행을 포기해야 했던 그녀에게 드디어 기회가 열린 것이죠. 팬들이 수년 동안 기다렸던 그 장면, 오드리 브리그 데뷔라는 꿈의 순간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오드리 박은 한국행을 원했던 수준을 넘어 거의 준비까지 완료했던 선수인데요. 올해 3월 가족과 함께 한국을 직접 방문해 여자부 경기를 3경기나 관전했고 실제로 여러 구단 관계자들과 물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그녀가 한국을 떠난 이유는 단 하나, 제도적으로 참가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브리그 입단을 위해 이중국적까지 추진했지만 각종 법적, 행정적 문제로 인해 진행이 불가능했고 결국 미국 리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젠 한국 국적을 당장 취득하지 않아도 오직 실력만으로 드래프트에 들어올 수 있고 후 6년 동안만 국적 취득 조건을 맞추면 됩니다. 사실상 들어오기만 해라,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문을 연 셈이죠. 지금 구단들의 분위기는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터난에 시달리는 팀들은 사실상 동시에 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180cm 장신 세터, UCLA 주전, 블로킹 되는 세터, 백어택 활용 가능한 빠른 토스. 이런 선수가 드래프트로 나온다고? 오드리 바이 드래프트에 참가하면 1순위는 거의 기정사실 수준입니다. 세터 중요도가 치솟고 있는 현 리그 환경에서 장신 미국식 세터 훈련 시스템, 안정적인 토스 메커니즘을 갖춘 선수를 그냥 놓칠 팀은 없죠. 그녀가 어느 팀에 가느냐에 따라 리그 판도가 달라질 정도의 임팩트입니다. 단순한 유망주 한 명 등장 수준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규정 개편이 발표되자마자 또 다른 거대한 이름 하나가 팬들 사이에서 불붙었는데요. 바로 흥국생명의 절대 에이스, 한국계 3세 외국인 선수 레베카 라셈, 한국 이름 김백화입니다. 팬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레베카도 드래프트 가능해지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규정에서는 레베카는 제외됩니다. 이유는 명확한데요.
부모 중 국적 보유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레베카는 할머니만 한국 국적자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번 규정 변화는 레베카에게 직접적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요. 레베카 아버지는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 문의를 한 사실이 있죠. 즉, 레베카 가족은 한국 국적 취득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한 적이 있고 레베카 본인도 직접 한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레베카는 국내 선수 자격으로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길이 생깁니다. 지금은 비록 조건이 되지 않지만 이번 규정 변화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레베카 귀환은 예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된 것이죠. 이건 단순한 팬들의 상상이나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가족 측이 문의까지 했던 준비된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V리그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드리 박 같은 NCAA 프로 경험자 세터가 국내 선수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제1교포 선수들 역시 대거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레베카 귀화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리그 전체의 수준과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지금까지는 국내 선수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리그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한국계 글로벌 선수 풀을 열어 리그 경쟁력 자체를 다른 단계로 끌어올리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드리 박하운에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이제 단순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건 리그의 미래를 가르는 핵심 변수죠. 그녀가 오면 한 팀의 전술, 시스템, 공격 효율, 세터 구조, 경기 패턴이 모두 바뀝니다. 동시에 레베카가 장기적으로 귀화를 선택할 가능성까지 생기면서 국내 선수 자격으로 활약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기대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한두 선수의 선택이 아니라 리그의 구조, 시장 규모, 그리고 흥행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입니다. 지금 한국 여자 배구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고 있다. 겉으로 보면 연봉 상한 조정이라는 행정적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번 코보의 선택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구조와 생존 방식을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고액 연봉 시대의 종료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보는 더 이상 특정 선수에게 연봉을 집중시키는 구조로는 여자 배구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은 수치와 현실, 그리고 최근 몇 시즌 동안 누적된 결과 위에서 내려졌다. 그동안 여자 V리그는 소수의 스타에게 과도한 기대와 자원을 동시에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팀 전력의 중심, 마케팅의 얼굴, 흥행의 상징이 한 선수에게 겹쳐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배구라는 종목의 특성은 이미 변하고 있었다. 세터의 분배, 리시브 안정성, 미들 블로커 운용, 외국인 선수 의존도,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전술까지 이제 한 명의 에이스가 경기의 승패를 단독으로 결정짓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구조는 변했는데 연봉 체계는 여전히 에이스 중심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KBO가 개인 연봉 상한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바로 이 불일치가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연봉 7억, 8억 원을 받는 선수가 팀 승률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한다. 투자 대비 효율이라는 냉정한 기준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이 결정이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특정 선수를 겨냥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방식을 끝내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름이 거론되는 선수들이 있다. 박정아, 양효진, 강소희. 세 선수 모두 한국 여자 배구를 대표해온 얼굴들이고 동시에 고액 연봉 구조의 상단에 위치해왔던 인물들이다. 물론 이들이 곧바로 연봉 삭감을 당하거나 즉각적인 퇴출 위기에 놓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처럼 연봉 대비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선수들은 이제 이전과 같은 협상 환경에 놓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리그는 더 이상 과거의 명성과 누적된 커리어만으로 최고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다. 중요한 대목은 이 변화가 단순히 기존 스타들을 압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시에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 인물들에게는 오히려 더 명확한 기회가 열린다. 김연경 감독 체제에서 강조되는 것은 절대적인 영향력과 시스템을 바꾸는 존재다. 일부에서는 김연경을 단순한 레전드가 아니라 새로운 연봉 기준의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즉, 리그가 허용할 수 있는 최고 대우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잣대가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인시 구혜인 같은 이름이 등장한다. 이들은 아직 기존 고액 연봉 구조의 최상단에 있지는 않지만 경기력과 전술적 영향력,
성장 곡선을 감안할 때 새로운 연봉 체계 안에서 가장 빠르게 상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로 평가된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앞으로의 고액 연봉은 경력 보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력 상승 효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코보의 이번 결정은 결국 누구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선수가 살아남는 리그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여자 배구는 지금 스타의 시대에서 시스템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환의 한가운데에서 연봉이라는 가장 민감한 지표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한방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이번 연봉 정책 변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고액 연봉 선수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정아, 양효진, 강소희는 모두 리그를 대표하는 이름이지만 코보의 새로운 기준 아래서는 각자 전혀 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번 개편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먼저 박정아의 경우다. 박정아는 현재 가장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연봉 규모, 팀 내 비중, 그리고 최근 경기력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격, 성공률, 하락, 결정적 순간에서의 영향력 감소, 그리고 전술적으로 비껴가는 옵션이 되는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고액 연봉이 오히려 팀 운용을 경직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배구에서 공격 자원이 상대 블로킹에서 제외되는 순간 그 선수는 전술적 중심에서 밀려난다. 박정아는 지금 바로 그 위험 구간에서 있다. 이 지점에서 연봉 상한 축소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박정환 타입의 계약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읽힌다. 양효진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양효진은 여전히 리그 최상의 미들 블로커이며 공헌도 자체가 급격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양효진의 위협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라고 표현한다. 즉,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다. 새로운 연봉 체계에서는 나이와 체력 관리, 로테이션 효율까지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들어온다. 만약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 과거처럼 최고 연봉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양효진은 지금 당장 흔들리는 선수는 아니지만 재계약 시점에서 가장 냉정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강소희는 또 다른 유형의 리스크를 대표한다. 강소희는 시장성, 스타성, 그리고 폭발적인 공격력을 동시에 갖춘 선수다. 하지만 동시에 기복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붙는다. 새로운 연봉 정책 아래에서는 최고점보다 평균값이 더 중요해진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 강소희는 잘할 때는 최고지만 안 풀릴 때는 팀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이런 기복은 더 크게 부각된다. 강소에게 이번 변화는 위기이자 시험대다. 만약 안정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리그는 더 이상 잠재력의 최고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후보의 연봉 정책은 특정 선수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리그가 더 이상 불확실성의 프리미엄을 얹지 않겠다는 신호다. 과거에는 이름값과 기대치가 계약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팀 승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가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 기준은 매우 냉정하다. 이 변화는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클럽 운영 방식 전체를 흔들고 있다. 감독들은 더 이상 한 명의 고액 선수에게 모든 공격을 몰아줄 수 없고 프론트는 감정적 계약을 할 수 없다. 연봉은 이제 성적표가 된다. 그리고 이 성적표는 매 경기, 매 세트마다 다시 쓰인다. 이번 결정 이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고액 연봉은 완전히 사라지는가? 답은 분명히 아니다. 사라지는 것은 비효율적인 고액 연봉이고 살아남는 것은 구조를 바꾸는 고액 연봉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김연경이다. 김연경은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그녀는 팀의 전술 구조, 리그의 흥행축, 그리고 배구 생태계 전반의 기준점을 동시에 움직이는 존재다. 일부에서는 김연경 체제를 특혜로 보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김연경은 코보가 허용할 수 있는 최고 연봉의 조건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해온 사례다. 연봉이 높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선수가 아니라 연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선수다. 이 지점에서 인씨와 구혜인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인쿠 씨는 합류 직후 팀의 공격 흐름을 바꾸며 즉각적인 전력 상승을 만들어냈고 구혜인은 성장 곡선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직 연봉이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니라
연봉 상승의 명확한 논리를 이미 확보했다는 점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앞으로의 6, 7억 원대 연봉은 경력 보상이 아니라 성과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 이름이 아니라 영향력이 기준이 된다. 이 변화는 선수 시장뿐 아니라 감독과 프론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액 선수를 데려와 해결하는 방식이 막히면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효율을 끌어올리는 지도자의 가치가 상승한다. 전술적 완성도, 체력 관리, 로테이션 운영 능력이 곧 연봉 효율로 직결된다. 결국 연봉 상한 축소는 선수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리그 운영 철학 전체를 바꾸는 장치다. 시나리오상 향후 몇 시즌 동안 V리그는 두 가지 흐름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하나는 김연경처럼 절대 영향력을 가진 극소수 상단 그룹. 다른 하나는 인식의회인처럼 합리적 고액 구간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신세대 그룹이다. 그 사이에 위치한 과거형 스타들은 가장 어려운 선택을 마주하게 된다. 지금의 연봉을 지키느냐, 역할을 조정하느냐, 혹은 시장에서 새로운 위치를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코보의 이번 결정은 누구를 밀어내기 위한 칼이 아니다. 리그를 다음 단계로 옮기기 위한 분기점이다. 여자 배구는 이제 이름이 아니라 구조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영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연봉 상한 조정의 효과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앞으로의 여자 V리그는 세 가지 유형의 팀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김연경 체제를 중심으로 절대 영향력을 보유한 팀이다. 이 유형은 여전히 고액 연봉을 감당할 수 있지만 조건은 명확하다. 그 선수 한 명이 경기력, 흥행, 리더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 김연경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세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쿠시, 구회인 같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 고액 구간 팀이다. 이들은 6, 7억 원대 연봉을 감당하되 한 명에게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 대신 빠른 공격 템포, 로테이션 효율, 외국인 선수와의 시너지를 통해 승률을 관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유형이 향후 리그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리스크가 낮고 실패했을 때의 손실도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 팀들이다. 과거에 고액 계약을 안고 있지만 성적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다.